카톡에 올린 우리 단체 카톡방에 올린 것 중에요. 임금 수준별 취업자 수 증가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고임금이랑 이제 고임금은 확 늘어나고 저임금도 확 늘어났는데 중임금은 마이너스가 됐어요. 이게 미국 노동시장이에요. 그래서 2008년부터 17년 사이에 미국 노동시장에서 중임금은 더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고 이제 고임금과 저임금은 매우 플러스가 됐다 이거고요. 하나 이제 다음 넘어가시면 이거는 지난주에도 보여줬던 표인데요. 그 이제 유럽 노동시장의 변화예요. 그래서 예컨대 남부 유럽 그러니까 여기가 노란색이 로스킬, 그다음에 약간 이제 그 정록색이라 그러나요? 그게 미들스킬, 그다음에 이제 아예 녹색이 하이스킬인데 중숙년은 다 줄어들고 유럽의 뭐 남부 유럽이 됐건 아니면 서유럽이 됐건 토탈이 됐건 아니면 이제 북미도 마찬가지예요. 북미, 재팬, 그다음에 이제 센트럴 유럽은 동유럽에 해당하는 거. 중부 유럽이 실은 이제 폴란드, 헝가리 같은 그런 나라를 얘기하는 건데 거의 그러니까 중국이나 폴란드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아무튼 중임금은 다 줄어들고 있다. 이제 그래서 아까 전에 지영 씨가 그 얘기하신 것 중에 이제 신임금 자본 기술과 신임금 노동이 결합하면은 효과가 있느냐에서는 실은 이제 일정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저는 그 효과가 있는 걸 보여주는 한 사례 중에 하나가 홍콩 사태였다 생각을 해요. 천안문 시위가 1989년도에 있었고 천안문 시위가 있었을 때 중국이랑 관계를 다 단절했어요. 그래서 그 노태우가 그때 북방 외교를 하면서 1992년도에 한중 수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한국을 그렇게 고마워한다는 거, 노태우 정부에 대해서 특히나. 왜냐하면 1989년 천안문 시위로 인해서 유럽이 서유럽이나 서방 국가들이 다 일종의 이제 어떤 니네 독재야 왜 사람들 죽이냐 그래가지고 이 무역 제재를 가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아무튼 뭔가 돈을 주고 이렇게 수교를 하고 한 거라서 엄청 고마워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홍콩 시위 때 이번에 경향신문에서 이제 구정훈 기자라는 분이 그 특집으로 한 적이 이렇게 기사를 잠깐 썼는데 모든 나라가 입을 싹 닫았어요. 홍콩 시위를 진압하는 것에서 아무 나라도 비난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아시다시피 NBA랑 뭐 블리자드랑 몇 개 이제 게임 쪽이랑 뭐 이렇게 등등 우리 아들이 이제 게임 해가지고 막 우리 아들은 세상 문제에 별로 관심 없는데 갑자기 막 홍콩 시위에 대해서 막 나한테 하면서 이 게임 하는 프로 그 했던 사람이 그 얘기 했다가 사과까지 했다고. 그래서 이제 왜냐면 홍콩 아니 그 중국의 자본이 중국 전체가 이제 마기닝 파워가 있으니까 야 이 새끼야 너 왜 우리나라의 내정에 안삽하고 지랄이야? 라고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그 NBA 구단주가 누군가가 죄송합니다 사과했다는 거거든요. 등등등. 그래서 저는 그만큼 이제 돈이 많아진 거니까 이제 중국이 돈이 많아지니까 파워가 세진 거고 파워가 세지니까 그냥 평소 민주주의 어쩌고 떠드는 나라도 입을 싹 닫는 거거든요. 근데 천안문하고 지금 사태의 크기가 다르지. 물론 그런 면은 있죠. 그런 천안문 면은 있죠. 정도 만약에 일어나면 오케이 뭐 아무튼 그런 면이 있을 수 있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런 측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제가 뭐 이 책이랑 몇 권 보면서 그냥 요즘 들었던 생각이 그 저 이제 약간 가설인데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부터 여기는 1820년에 계속 하는데 산업혁명은 1760년대거든요. 1760년대부터 지금까지 또는 실은 더 그 전까지 포함해서 제가 보기에 인류 약간 이제 약간 마르크스주의적 전통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거대 담론을 만들자는 경향이 있는데 인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제가 보기에 세 가지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냥 하나가 기술.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증기기관 혁명이 됐건 전자기 혁명이 됐건 뭐 정보통신 혁명이 됐건 이런 기술의 변화가 있고 두 번째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있는 것 같아요. 세계화. 그래서 점점점 세계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 이게 1차 세계대전이 됐건 그 전이 됐건 뭐 계속 그래서 그런 게 급격하게 진행될 때마다 세계가 뭔가 난리가 벌어지는 거죠. 예컨대 지리상의 발견이 있을 때는 그 아메리카 대륙으로 세계화가 돼가지고 그 이 잉카 문명을 비롯한 아즈카테 문명이 되고 문명 전체가 다 초토화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지리상의 발견 같은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혁명 이후의 세계화가 아편 전쟁이 벌어지고 메이주신이 벌어지고 조선이 몰락하고 이런 충격들이 준 거고 등등등. 그래서 이제 아무튼 세계화. 세 번째는 세계에서 우리 이제 그 정치학에서는 사회학이나 정치학에서 국가의 본질을 폭력이라고 얘기하는데 글로벌 폭력이 제 생각에 제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페인이 제국의 중심일 때는 남미를 초토화시키는 거고 그래서 막 전염병을 막 전달하는 거고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 제국일 때는 영국이 제국일 때는 제국주의
의회주의를 전달하는 거고, 소련이 제국일 때는 동유럽 공산주의 같은 그다음에 북한 같은 나라를 만들어내는 거고, 소련이 제국일 때는, 미국이 제국일 때는 여차저차해서 약간 자유민주주의 비슷한 나라를 만들어낸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런 게 가능했던 게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분들이랑도 관련되는데, 제국이 시대. 1960년대가 제국의 관점에서 보면 무슨 시대냐면 1989년도에 동유럽이 무너지고 89년도에 동독이 무너지고 90년에 동유럽이 무너지고 91년도에 소련이 무너져요. 그리고 이제 79년도에 미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팍스 로마나 이후로 그 영국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미국 유일 체제가 딱 제가 보기엔 90년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90년대에는 이 책에서는 ICT 혁명만 얘기하지만 90년대 또 다른 혁명이 제가 보기에는 팍스 아메리칸 혁명이에요. 그 전까지는 이 소련 체제가 같이 있었던 거거든요. 소련과 미국, 그러니까 소련 중심 체제와 소련 중심 정치 국가들과 미국 중심 국가들이 서로 체제 경쟁을 하던 건데,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쭉 이제 올라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90년대가 전 세계를 보면 민주주의가 제일 확산된 것도 그냥 미국의 그냥 그 파급 효과가, 미국의 스피로블 효과가 그냥 그 제가 보기엔 민주주의 확산인 거거든요. 남미 다 포함해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기술 세계와 제국은 저는 붙임은 있으나 그냥 이거는 그냥 일종의 그 인류의 어떤 에너지 같은 거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트럼프가 당선되고 브렉시트를 하고 뭐 등등 해가지고 세계화가 약간 주춤거리는 건 있어도 이거가 벌어진 근본 원인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렇게 정보통신 교통의 발달이에요. 뭔가 그러니까 교류의 발달이 본질적으로 제 생각엔. 그래서 나중에는 세계화가 어디로 될 수 있냐면 맨날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것처럼 화성으로 세계화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이 개편되는 게 세계화의 본질인데, 저는 아무튼 세계화는 그냥 계속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때려치고 지금 하루 종일 프로게임만 하고 있는데, 아들한테 이제 제가 보기 제일 중요한 건 세계화가 되면 뭐가 제일 중요해지냐면 제 생각에는 아까 전에 하영이가 잘 얘기했는데 언어와 문화예요. 그 두 가지. 그래서 저는 그 박정희 정부 이후에 한국의 산업화에서 제가 그때 우리 뭐 한 2시간 10분 동안 실리콘밸리 갔다 온 다음에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인데 1차 산업은 자연적 제약 조건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고 농업이 대표적인 거니까, 3차 산업은 문화, 인격, 언어의 제한 조건을 받고 유일하게 제조업은 아무 관계없는 집단일 거예요. 이거를 일본에서 만들든 중국에서 만들든 한국에서 만들든 문화, 인격, 언어랑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우리가 말 그대로 물건을 대하는 거기 때문에. 서비스업이라는 것 자체가 개념 자체가 문화, 인격, 언어랑 링크되어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박정희 정부의 성공 모델 중에 하나가 세계 시장의 제조업으로 뛰어든 거거든요. 세계 시장의 제조업으로 뛰어든 건데, 저는 한국에 필요한 게 세계 시장의 서비스업으로 뛰어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산업 정책이 생각엔 다 언어 정책인 것 같아요. 다국어 정책. 그래서 지금 북유럽이 뭐 핀란드라든가 뭐 네덜란드라든가 덴마크, 스웨덴 이런 나라가 자꾸만 ICT나 뭐 IT 벤처 어쩌고 스타트업이 올라온다는데 거기 영어를 써서 그래 제 생각엔. 스웨덴 어도 있지만 영어도 거의 전 국민들이 다 하니까. 여기서 언어라는 건 뭐냐면, 언어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네 가지가 있는데 말하기와 쓰기가 특히 중요한 거. 그러니까 실은 네 가지가 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옛날에 박정희 정부 때는 그런 중화공업 정책과 해서 뭐 등등이 중요했다면, 저는 그 아주 뭐 대규모 파격적인 거라 하더라도 그 아까 전에 그러니까 저는 그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이 언어 지원 정책을 대규모로 강력하게 된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뭐 이렇게 어제 디프에서 얘기했던 지영 씨가 하려는 그 유튜브 언어 같은 거 저는 이제 비즈니스로도 도움이 되고 그냥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 통합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아무튼 제주껏 언어를 기반으로 많이 교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베트남도 가고 말해서.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내가 대선 후보 캠프에 들어간다 그러면, 저는 그 우리 조카가 얼마 전에 군대에서 제대를 했는데 우리 조카가 한국사 공부를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한국사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한국사 시험을 따면 그 외박이 며칠 나온대요. 휴가 며칠 받으려고 한국사를 공부하는 거고 한국사 자격증을 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우리나라 문맹률이 1960년대 70년대 남성 문맹률은 매우 낮고 여성 문맹률이 더 높았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이제 아무튼 이제 끝까지 글을 못 배우셨는데, 왜 남성 문맹률은 낮고 여성 문맹률이 높았냐면 남성은 군대 가서 다 글을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60년대 70년대.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뭐 패자는 의미는 아닌데 군대 가면 맨날 맞으면서 이제 그런 건데 저는 군대 가면 군대가 이렇게 이렇게 군을 대학으로 하자는 게 제 생각인데 저는 진정한 국립대학으로 만들자라는 게 제 생각인데 그래서 군대를 가면 예컨대 베트남어라든가 신남방 언어 그 10+1 인도까지 포함해서 또는 이제 뭐 중국 그래서 그 이제 바스켓을 만들어서 아까 이제 저는 공교육이 희망이 있다 생각했는데 국가 중심 국가주의적 공교육이 저는 희망 그러니까 지금 광역 단위로 쪼개지는 공교육 문제가 많고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걸 하면 예컨대 베트남어를 딱 시험을 해가지고 회화가 가능한 정도로 아주 초보적인 회화 가능하면 야 너 일주일 뭐 조기 제대 또는 뭐 휴가 내지는 너는 월급 더 줄게 뭐 이런 거 짜야지 너는 좀 보너스 줘도 된다 그래 거기서는 군대는 보너스 10만 원만 줘도 되거든요 그래도 막 야 내 월급이 몇 배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무튼 간에 그냥 제 문제의식은 박정희 정부 때는 뭐 좀 어차피 박정희 관련된 거를 뭐 지금도 계속 꾸준히 다시 업데이트해서 보고 있는데 그 자기가 목표라는 정책에 타겟팅이 있으면 쓸 수 있는 모든 정책을 100가지 1000가지 만가지를 다 쓴 거예요. 금호공고도 만들고 뭐 이렇게 장애인 올림픽 때가도 하고 뭐 5만 가지 다 만든 거거든요. 저는 한국은 소규모 개방 경제이고 언어적으로 그렇고 지리적으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몰빵을 해야 된다. 몰빵 정책 몰빵 그 중에 아무튼 그게 이제 기본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도시이론과 아까 전에 스마일곡선과의 관계에 대해서 저는 이제 하면서 알게 됐는데 디스트로이트가 하나라는 게 문제인가 아니라 아까 전에 이제 우리 지금 잠깐 화장실 갔었는데 유창호 선배가 하나를 한 곳은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데 저는 좀 다르다 생각을 해요. 하나를 한 게 문제가 아니라 스마일 곡선에서 이렇게 처질 걸 했던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 중심 도시가 문제였던 거지. 예컨대 생산 전 서비스 중심 도시와 생산 후 서비스 중심 도시가 있으면 거기 망한 사례가 없어요, 지금. 판교가 대표적인 거 아니에요. 실리콘밸리도 대표적인 거고. 그래서 생산 전,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하면 생산 전 서비스 도시, 생산 도시, 생산 후 서비스 도시가 있는 거라는 거죠. 지금 성수동도 마찬가지인 거죠. 성수동도 그냥 유사한 걸 다 해요. 근데 거긴 점점 뜨고 있거든요. 그거는 아까 말한 그 I6 국가라고 하든 아니면 A7 국가라고 하든 그 중에 주로 이제 그 중국, 인도를 비롯한 그 신흥공업국들 그 나라들이 저임금 노동력으로 치고 올라오니까 뭔가 그걸로 이 임금 경쟁을 하려는 데는 다 망한 거고 그 신흥공업국가 임금 경쟁이 아니었던 나머지 영역에서 있던 거기서 자원을 몰빵했던 나라들은 다 살아남을 수 있다 여전히. 그래서 저는 결국 생산 전 서비스 도시와 생산 후 서비스 도시를 만드는 게 아까 했던 말이랑 같은 말인 거예요. 그게 고착성을 갖는 고부가가치 집적 클러스터 도시 이거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실리콘밸리 모델은 실은 전 세계에서 실리콘밸리 외에는 없어요. 근데 제가 이거는 뭐 지난번 우리 실리콘밸리 갔다 와서 했던 얘기인데 우버를 만나보고 에어비앤비를 만나보면 저는 창의성 아무것도 없다 생각을 해요. 전 창의성 하나도 안 중요하고 우리가 맨날 술 먹고 밥 먹고 노가리 풀면서 하는 얘기를 별로 뛰어넘지 않거든요. 우버나 에어비앤비라든가 걔네들 하는 얘기를 보면은 아이디어 수준이 맨날 우리가 그냥 떠드는 얘기랑 다 비슷한데 미국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었던 거. 유일하게 미국만 실리콘밸리가 가능했던 거는 저는 사이즈였다 생각을 해요. 사이즈는 세 가지 사이즈가 있는데 자본 사이즈가 제일 중요했고 그러니까 실리콘밸리가 700만 명이고 캘리포니아가 4천만 명이고 미국이 3.3억 명이고 영어권이 한 15억에서 20억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걔네는 펀딩이 들어갈 때 20억 명을 보고 펀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왜냐면 영어권이 최대 거기까지가 되는 거니까. 근데 한국은 그게 옛날에 아이러브 스쿨이 됐건 무슨 뭐 싸이월드가 됐건 뭐가 됐든 간에 그러니까 성인 유권자, 그러니까 성인 소비 가능한 20세 이상 인구 중에서 우리나라는 맥시멈 4천만 명을 보고 펀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억 명을 보고 펀딩이 들어가는 거랑 4천만 명을 보고 펀딩이 들어가는 거랑 또 대박을 치면 이 비상장이 상장이 되면 여기는 20억짜리 그러니까 이 뭔가 대박을 치는 거고 여기는 4천만 명짜리 대박을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달라지는 건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아까 전에 박정희가 수출을 통해서 일국적 제약 조건을 뛰어넘은 것처럼 그러니까 제조업에서 일국적 제약 조건을 뛰어넘은 것처럼 사이즈를 뛰어넘은 건데 사이즈를 극복한 건데 서비스업에서 사이즈를 극복하는 전략이 뭐냐 그냥 그거는 그 나라를 플레이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중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영어를 열심히 배우고 뭐 인도네시아, 뭐 베트남어 열심히 배우고 뭐 프랑스어는 아프리카, 스페인어는 남미. 저는 그냥 우리나라 그 어디 어느 나라라는 데죠? 며칠 전에 갔다 왔던 데가 아니 슬로베니아가 한 4개국어 5개국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후발 그거 모델로. 그래서 저는 약간 그냥 5개국어 같은 거를 막 해가지고 5개국어 못하면 막 대학도 진학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든가. 약간 저는 그런 식으로 하고 대신 하겠다는 애들은 막 장학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막 돈을 지원해서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딱 4개 나라만 할 수 있으면 전 세계 80개 인구를 커버하는 거거든요. 전 세계 인구에. 거기다가 이제 아랍어까지 하면 이제 그냥 다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한국이 살아남는 방법은 우리는 소규모 개방 경제이고 저기 동북아시아에 짱 박혀 있는 반도 국가, 그러니까 짱 박혀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는 저는 그리고 문화는 그냥 그 나라를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그 나라를 경험해서 한 몇 년간 이제 꼬라박고 이제 시행착오하고 친구도 생기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예컨대 외국인도 많이 유치하고 그러니까 국비 유학생으로 한국에서 그리고 우리가 많이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고 저는 벌써 예컨대 외국으로 대학 가겠다 그러면 정부가 등록금 지원 같은 걸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뭐 신남방 그런 데 같은 거 아무튼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 이제 전체적인 느낀 거고 마지막으로 저는 아까 뭐 핀란드 얘기도 하고 등등 얘기했는데 핀란드 사람들은 복지국가의 전통이 등등 있으니까 물론 핀란드는 소련한테 먹힐랑 말랑해서 오랫동안 소련과의 그게 있지만 일단 우리나라는 저는 성장을 계속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저는 성장 지상주의자인데 환경운동 하시는 분 중에는 성장에 대해서 비판적인데 성장을 안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조선의 몰락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식민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국가의 본질이 폭력이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이란 나라가 있어서 정말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에 의한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아무튼 미국 이겨라 맨날 미중 무역 분쟁 때 하는데 미국이 만약에 망한다. 뭐 그게 이제 뭐 단기간 그러진 않겠죠. 그럼 정말 지금 중국이 있으면 우리는 중국의 무슨 독재 치하에서 무슨 살게 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본한테 그나마 일본이 수출 규제 했을 때 말대꾸하면서 아베한테 이 자식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으르렁 비슷한 게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미국, 일본이랑 많이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안 그러면 그냥 깨갱하고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굽신굽신 사과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중국이란 나라와 그러니까 중국이란 나라와 일본이란 나라와 그나마 비슷하게 대등하게 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소미아 가지고 뭔가 미국이랑 하다못해 빠터 주고받기라도 뭔가 실랑이라도 해보는 것은 경제가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유럽이랑 한국은 다르다. 우리 한국에는 그냥 한국에 딱 주변에 4나라가 있어요. 북한까지 지금 5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리처드 볼드윈도 알고 있는 북한,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제일 멀리 떨어져 있긴 하죠. 그래서 일본, 그 다음에 러시아, 중국 이 5나라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냥 지리적 조건, 지정학적 조건, 지경학적 조건은 그게 우리를 압박했던 힘이 없고 그거의 압박 때문에 우리가 경제 성장을 우리 국제시장 세대들, 국제시장 어르신들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했던 건데 저는 여전히 일단 성장을 먼저 하는 거를 전제로 그 다음에 이제 불평등을 해결하고 통합을 하는 거를 보완으로 가는 걸로 가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아무튼 뭐 우리는 그냥 이게 우리의 운명이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운명이다 그러는데 이게 12월 19일이 운명인 게 아니라 우리의 지리적 조건실이 우리 진짜 운명이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계속 살아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대신 통합 불평등 어떻게 할 건지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된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쪽으로 다 오세요. 태극기 밑으로 가.